얼어붙은 새벽. 함경북도 회령, 인민군 제구여단. 새벽 4시 30분, 기상 나팔이 울렸다. 차가운 막사 안에서 류연성 하사는 눈을 떴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다. 난방은 한 달 전부터 끊겼고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기 역부족이었다. 류 하사, 일어나라. 오늘 초소 근무다. 선임 하사의 고함에 현성은 벌떡 일어났다. 군화끈을 묶으며 창밖을 봤다.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또 영하 20도는 될 것 같았다. 오늘도 얼어 죽겠네. 중얼거리며 세면장으로 향했다. 찬물에 얼굴을 씻으며 그는 생각했다. 연아는 벌써 일어났을까? 여동생 류연아, 20살, 부대 식당에서 취사병으로 일하고 있었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매는 서로가 전부였다. 아버지는 일찍 탄광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곳 회령에는 친척도 없었다. 연하만큼은 지켜야 해. 현성은 매일 그렇게 다짐했다. 군대라는 곳은 여자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특히 배경 없는 여자라면 더욱. 오전 5시, 부대 식당.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류연아는 국자를 들고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연아 동무, 물 더 부어. 선임 취사병이 소리쳤다. 연아는 재빨리 물통을 들어 가마솥에 부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늘 아침은 옥수수죽이야. 쌀은 간부들 밥에만 쓰고. 네, 알겠습니다. 연아는 묵묵히 일했다. 이곳에서 2년째였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오빠가 같은 부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현성이 들어왔다. 연아야. 오빠. 연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재빨리 따뜻한 옥수수죽 한 그릇을 떠서 오빠에게 건넸다. 오빠, 오늘도 초소 근무야? 응. 눈 많이 온다. 너는 밖에 오래 나가지 말고. 알았어. 오빠도 조심해. 짧은 대화였지만 이 몇 마디가 현성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전부였다. 그는 뜨거운 죽을 후루룩 마시며 여동생의 얼굴을 봤다. 여위였지만 건강해 보였다. 이대로만, 무사히만 지나가면 돼. 현성은 그렇게 바랐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낯선 시선. 오전 8시, 간부 식사 시간. 부대 간부들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연아와 다른 취사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배식을 준비했다. 어서들 오십시오. 대위, 소자, 중자. 계급장을 단 간부들이 줄지어 앉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정치지도원 박준혁 소자. 40대 중반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당 간부 출신으로 부대에서 권력이 센 인물이었다. 평양에 부인과 아이들이 있었지만 1년에 한두 번만 집에 갔다. 박 소자가 자리에 앉자 연아가 다가가 밥상을 내려놓았다. 수고하네, 동무. 박 소자가 말했다. 연아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박 소자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오래, 천천히. 옆자리 대위가 눈치를 챘다. 소자 동무, 저 여자 취사병이 신경 쓰이십니까? 박 소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젊은 동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기특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갑고 집요한 빛이었다. 불길한 예감. 오후 2시. 초소. 현성은 총을 들고 초소에 서 있었다. 눈발이 더 거세졌다. 손이 시려서 장갑을 껴도 감각이 없었다. 연아는 따뜻한 데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류하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준혁 소자였다. 현성은 황급히 경례를 붙였다. 경례. 충성. 수고가 많네, 류하사. 박 소자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현성은 긴장했다. 정치지도원이 말단 하사에게 직접 말을 거는 일은 흔치 않았다. 추운데 고생이 많아. 류하사, 자네 여동생이 식당에서 일한다지? 순간 현성의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성실하더군. 오늘 아침에도 봤네. 일을 참 열심히 하던데? 박 소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현성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현성은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네 가정이 어렵다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네. 힘들겠네. 하지만 당과 수령님께서 우릴 돌보시지. 열심히 복무하면 다 잘 될 거야. 박 소자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눈밭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현성을 봤다. 여동생 잘 돌보게. 이런 부대에서 여자들은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남기고 박 소자는 돌아섰다. 현성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뭐야? 저게 무슨 말이지?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조심하라고? 왜? 무엇을? 현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에 든 총이 무겁게 느껴졌다. 식당의 그림자. 오후 6시. 저녁 식사 준비. 연하는 배추를 썰고 있었다. 손이 시려워 칼질이 느렸다. 연하 동무 간부 식당 배식은 내가 맡아라. 선임이 말했다.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오늘은 순이 언니 차례인데요. 순이는 몸이 안 좋아. 내가 대신해. 연하는 이상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명령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후 7시 간부 식당. 연하는 쟁반을 들고 간부들 테이블로 갔다. 박준혁 소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연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오늘은 내가 왔구나. 네, 소자 동무. 연하는 밥상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때 박 소자가 말했다. 음식이 늘 맛있어. 내 손맛 덕분인가? 아닙니다. 다들 함께 만듭니다. 겸손하네. 좋은 자세야. 박 소자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연하를 쳐다봤다.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연하는 불편했지만 표정을 감췄다. 가정은 어디야? 회령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안 됐구만. 오빠가 하나 있다지? 연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는 거지? 네. 가족끼리 같은 부대에서 일한다는 건 좋은 일이야. 서로 의지가 되겠어. 박 소자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연하에게는 무겁게 느껴졌다. 네. 감사합니다. 연하는 얼른 자리를 떴다. 뒤에서 박 소자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다. 밤의 대화. 밤 10시. 막사. 현성은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박 소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부대에서 여자들은 조심해야 해. 무슨 의미였을까? 경고, 협박? 아니면 그냥 친절한 조언? 현성은 일어나 앉았다. 옆 침상의 동료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연하한테 물어봐야겠어. 다음 날 새벽 현성은 일찍 식당으로 갔다. 연하는 혼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연하야. 오빠, 이렇게 일찍? 현성은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요즘 부대에서 이상한 일 없어? 이상한 일?
간부들이 너한테 이상하게 하거나 그런 거. 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제 박 소장님이 나한테 물어보셨어. 가정이 어디냐? 부모님은 어떻게 됐냐? 현성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왜? 현성은 연아의 어깨를 붙잡았다. 연아야, 잘 들어. 앞으로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말도 짧게만 해. 알겠지?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냥 조심해. 제발. 현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연아는 오빠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조심할게. 혼자 있지 말고 항상 누구랑 같이 있어. 특히 저녁에. 응. 현성은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이 떨렸다. 소자의 관심. 며칠이 지났다. 박준혁 소자는 점점 더 자주 식당에 나타났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때마다 연아를 찾았다. 오늘 국은 연아 동무가 끓였나? 반찬이 맛있네. 연아 동무 솜씨지? 수고했어. 항상 열심히 하는구만. 처음엔 간단한 칭찬이었다. 하지만 점점 말이 길어졌다. 연아 동무 나이가 어떻게 되지? 20살입니다. 아직 젊네. 결혼은 생각 안 해? 연아는 당황했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래, 여자는 때가 있는데 말이야. 박 소자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다른 취사병들도 눈치챘다. 연아야, 소자님이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조심해. 저 사람 부인 있는 거 알지? 연아는 식은땀이 났다. 그녀는 그날 밤 오빠에게 모든 걸 말했다. 현성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 개자식? 오빠 어떡해? 일단 최대한 피해. 근무 시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하지만 현성은 알고 있었다. 소자가 마음먹으면 근무표쯤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걸. 부대의 공기. 일주일 후 부대 안 공기가 달라졌다. 현성을 보는 간부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류하사, 보고서가 왜 이 모양이야? 정비 상태가 엉망이군. 너 요즘 정신이 어디 있어? 초소 근무 태만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어. 조심해. 현성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찍어 놓은 게 분명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준혁 소자가 현성을 불렀다. 류하사, 들어오게.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박 소자는 책상에 기대 앉아 현성을 내려다봤다. 앉게. 충성합니다. 현성은 의자 끝에 앉았다. 요즘 내 복무 태도가 별로라는 얘기를 들었네.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야? 집안일 때문에 정신이 없나?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소자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동생 잘 있나?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던데. 현성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잘 있습니다. 보기 좋아. 남매가 서로 의지하는 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박 소자가 일어섰다. 그리고 현성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 나한테 잘 보이면 좋은 일이 많아. 여동생한테도. 그 순간 현성은 모든 걸 깨달았다. 이건 협박이었다. 내 말 잘 들으면 여동생 안전하게 해주지. 안 들으면 모르는 일이지. 현성은 이를 악물었다. 주먹이 떨렸다. 알아들었나? 네. 좋아. 나가봐. 현성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제기랄. 얼어붙은 밤.
그날 밤 현성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부대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떡하지? 어떻게?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계급, 권력, 당, 모든 게 박준혁 편이었다. 현성은 침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다. 저 멀리 식당 건물에 불빛이 보였다. 연아가 있는 곳이었다. 연아야. 그는 속삭였다. 형이 널 지킬게. 꼭.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현성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부대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그리고 박준혁 소자의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금지된 감정의 폭주. 봄이 왔지만 부대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박준혁 소자의 시선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는 이제 연아를 따라다니는 것조차 숨기지 않았다. 식당 문 앞에서, 복도 끝에서, 심지어 여군 숙소 앞에서까지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부대원들은 모두 알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보위부 소자의 시선이 향한 곳에선 침묵만이 생존의 법칙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연아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지도록 접시를 닦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박준혁이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천천히 다가왔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밤에 잠은 잘 자나?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접시를 닦았다. 하지만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어깨가 굳어졌다.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연아는 숨을 참았다. 국자를 쥔 손이 떨렸다. 저 근무 중입니다. 근무? 그래. 넌 참 성실하지. 박준혁은 그녀의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연아는 그 순간 국자를 떨어뜨렸다.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다. 왜 놀래? 나 무섭나?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연아는 몸을 돌렸다.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소자 동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 뭐가 안 돼?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다. 류연아, 너 지금 나한테 성 그어? 아닙니다. 다만 뭐? 내가 나한테 뭘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연아는 뒷걸음질 쳤다. 등이 싱크대에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난 널 좋아해. 진심으로. 박준혁은 그녀의 턱을 잡았다. 연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넌 왜 날 피해? 내가 뭐가 부족해? 계급도 권력도 다 있는데. 소자 동지 제발. 제발. 귀엽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연아는 몸부림쳤다. 놔주세요. 조용히 해. 내가 소리 지르면 내 오빠가 곤란해져. 그 한마디에 연아는 얼어붙었다. 박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착하게 있으면 돼. 내 말 잘 들으면 너희 남매 다 안전해. 그는 그녀를 놓아주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다음엔 더 예쁘게 웃어줘. 알겠지? 문이 닫혔다. 연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다. 이 부대에서 우는 소리조차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연아는 오빠의 방으로 찾아갔다. 현성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 동생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연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연아야, 무슨 일이야? 현성은 벌떡 일어났다. 연아는 고개를 저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 그 사람. 누구? 박준혁?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성의 얼굴이 굳었다. 뭐 했어? 그놈이 뭐 했냐고. 날 자기 사람처럼 대해. 오빠, 무서워. 정말 무서워. 연아는 오빠의 품에 안겼다. 현성은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이를 갈았다. 손등에 핏줄이 섰다.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오빠 그러다 우리 죽어. 그 사람 보이부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 말이 오히려 칼처럼 박혔다. 현성은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부에 한번 찍히면 가족 전체가 사라진다는 걸. 수용소행이 아니면 총살. 그게 이 체제의 법칙이었다. 오빠, 우리 그냥 참고 살자. 군대 제대하면 끝이잖아. 제대? 연아야, 그때까지 넌 견딜 수 있어? 연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한계였다. 며칠 뒤 부대 회의가 열렸다. 지휘부 전체가 모인 자리였다. 박준혁 소장은 연단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다. 동무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다룬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했다. 요즘 부대 내의 규율 해이가 심각하다. 특히 보급품 관리가 엉망이다. 박준혁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류현성 하사, 너 나와봐. 현성은 얼어붙었다.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보고서 조작 흔적이 있다. 보급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그럴 리 없습니다. 현성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하지만 박준혁은 차갑게 웃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미 증거가 나왔다. 그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현성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보급품 출납 장부였다. 하지만 거기엔 그가 쓴 적 없는 숫자들이 가득했다. 누군가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썼나? 귀신이? 회의실의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현성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박준혁을 똑바로 쳐다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박준혁의 눈엔 조롱이 담겨 있었다. 류하사, 당직실로 가라. 조사를 받아야겠다. 소자동지, 이건 음모입니다. 음모? 내가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현성은 입을 다물었다. 더 말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다. 끌고 가라. 두 명의 병사가 다가와 현성의 팔을 잡았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가면서 그는 박준혁을 다시 한번 쳐다봤다. 박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였다. 당직실은 지하에 있었다.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다. 현성은 의자에 앉혀졌다. 앞에는 조사관 두 명이 서 있었다. 류현성, 보급품을 어디에 팔았나? 팔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증거가 다 있다. 그 증거는 조작된 겁니다. 조사관 하나가 탁자를 쳤다. 현성은 움찔했다. 조작? 내가 지금 보이부를 의심하는 거냐?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 내가 진실을 알아? 문이 열렸다. 박준혁이 들어왔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다가왔다. 류하사, 내 충고 하나 하지. 그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를 꼬았다. 이 체제에서 버티는 건 충성이 아니라 수능이야. 현성은 그를 노려봤다. 박준혁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넌 너무 정의로워. 그래서 부서지는 거야. 그럼 당신은 뭡니까?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수능입니까? 박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다. 내 동생 말이야. 류연아. 참 예쁘더라. 현성의 눈이 피처럼 붉어졌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그를 붙잡았다. 동생은 내가 잘 챙기고 있네. 걱정 마. 이계 자식? 현성은 소리쳤다. 박준혁은 피식 웃었다. 그래, 그렇게 화내봐야 내가 지는 거야.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야. 그는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며칠 더 여기 있어봐. 생각이 바뀔 거야. 문이 닫혔다. 현성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손에서 피가 났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연하는 식당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다. 다른 취사병들은 모두 잠들었다. 그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떨렸다.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오빠가 나 때문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게 자기 탓 같았다. 자기가 예쁘지 않았다면, 자기가 여기 없었다면 오빠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이 열렸다. 연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박준혁이었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아직도 일하네? 수고 많아.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오빠 말이야. 곤란한 일을 당했더라. 연하는 손을 멈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는 그녀의 뒤에 섰다.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연하는 몸을 떨었다.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어. 내 오빠 문제도 내가 정리할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엔 광기가 있었다. 연하는 손에 쥔 숟가락을 던지고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박준혁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망가 봐야 소용없어. 이 부대에서 넌 내 손바닥 아니야. 며칠 뒤 현성은 보위부의 재조사를 받았다. 감방 안. 차가운 철문 너머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류하사, 생각 좀 했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여기선 내가 죄를 만들어. 철문이 열렸다. 박준혁이 들어왔다. 그는 의자를 끌어 현성 앞에 앉았다. 너 동생 걱정 안 돼? 나 요즘 그 애랑 자주 얘기해. 현성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 애 참 순진하더라. 오빠 생각뿐이야.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울더라고. 동생한테 손대지 마. 손대? 난 아직 손도 안 댔는걸.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버티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지. 현성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박준혁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선택해. 내가 죄를 인정하고 수용소 가든지 아니면 내 동생이 내 여자가 되든지. 이계 자식? 현성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간수들이 그를 붙잡았다. 박준혁은 담배를 피우며 웃었다. 그래, 그렇게 화내면 내 동생만 힘들어져. 생각 잘해봐. 그는 문을 나갔다. 현성은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체제 안에선 정의도 사랑도 모두 박살나는 거란 걸. 여기서 버티는 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뿐이란 걸. 그는 결심했다. 연하를 데리고 나가자. 그놈이 아무것도 못하게 세상 끝으로라도. 사흘 뒤 현성은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박준혁이 일부러 풀어준 것이다.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그날 밤 그는 보급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는 어둡고 조용했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선반 위에 권총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탄창을 확인했다. 5발. 지도도 챙겼다. 압록강까지 가는 길이 표시된 낡은 지도였다. 그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창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보라가 시작됐다. 하늘은 검었다.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동생의 숙소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연아가 나왔다. 오빠. 쉿, 조용히. 그는 쪽지를 건넸다. 내일 새벽 보급창고 뒤로 와라.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밖에 아니다. 연아는 쪽지를 읽고 오빠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건 오직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오빠 설마 내일 새벽 꼭 와. 그는 돌아섰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연아는 쪽지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걸. 죽음을 건 탈출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부대 전역에 이상한 공기가 흘렀다. 보급창고에서 식량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쌀 20가마, 통조림 여러 상자가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것이다. 창고 담당 병사가 아침 점검 때 발견했다. 자물쇠는 그대로였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부대장은 즉시 보위부에 연락했다. 점심때쯤 검은 승용차 2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다. 보위부원들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출고 기록, 근무일지, 서명대조. 오후 3시 보위부원 2명이 현성이 근무하던 정비반으로 찾아왔다. 류현성 하사. 예. 잠깐 나와보게.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현성은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일어났다. 동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뒷덜미에 땀이 흘렀다. 보위부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2명의 보위부원이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다. 앉아. 현성은 낡은 의자에 앉았다. 의자 다리가 삐걱거렸다. 류하사, 내 서명이 찍힌 출고표가 나왔네. 보위부원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분명 현성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직접 한 일인가? 현성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보위부원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뭔가 내 도장 아닌가? 도장은 제 것이지만 저는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또 다른 보위부원이 서류철을 꺼냈다. 그럼 이것도 내 서명 아닌가? 현성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분명 자신의 필적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가 쓴 글씨는 아니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내가 쓴 게 아니라고? 예, 누군가 제 글씨를 흉내낸 겁니다. 그가 부정할수록 이미 꾸며진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출고 기록, 창고 열쇠 대여 명단, 심지어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것이 현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류하사, 지금 거짓말하면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증거들은 다 뭔가? 현성은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이건 누군가 계획한 함정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현성은 알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 다시 조사하겠다. 보위부원들이 일어났다. 움직이지 말고 대기해라. 도망치려 하지 마라. 문이 닫혔다.
현성은 의자에 앉은 채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저녁 6시 현성은 다시 불려나갔다. 이번엔 장소가 달랐다. 부대 본부 건물 지하였다. 조사실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철문이 열렸다. 안은 차가웠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그 아래 박준혁 소자가 서 있었다. 제복은 단정했고 계급장이 반짝였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들어와. 현성이 안으로 들어서자 뒤에서 문이 닫혔다. 잠금장치 소리가 울렸다. 박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앉아. 현성은 철제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차가웠고 등받이가 없었다. 박준혁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보급창고 식량 도난 사건 심각하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고? 박준혁이 피식 웃었다. 증거가 다 있는데? 그건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조작? 박준혁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누가 조작했는데? 현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전등이 다시 흔들렸다. 박준혁이 의자를 끌어당겨 현성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류하사. 예. 내가 널 감싸줄 수도 있어.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사건 내가 덮을 수 있어. 증거도 없앨 수 있고. 현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지. 박준혁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연하동무. 그 이름이 나오자 현성의 몸이 굳었다. 그 아이를 내게 보내라. 박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내 숙소로 오게 해라. 그럼 넌 산다. 여동생도 안전하고. 현성의 숨이 멎었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입 다물어라. 현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놈, 그 입으로 사람 말하냐. 박준혁의 얼굴에 비웃음이 스쳤다. 사람 말,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 체제 안에서? 그는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넌 내일 보입으로 넘어간다. 그럼 끝이야. 여동생도 연좌제로 묶여. 평양에서 쫓겨나지. 아니, 어쩌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어. 현성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살을 뚫고 들어갔다.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생각해봐라. 하룻밤 주겠다. 박준혁이 일어나 문을 두드렸다. 철문이 열렸다. 내일 아침까지 답을 내놓아. 문이 닫혔다. 현성은 혼자 남았다. 전등이 계속 흔들렸다. 그날 밤 현성은 조사실 철문에 이마를 기댄 채 있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피부에 닿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떠올랐다. 현성아, 연아 잘 지켜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의 전등을 바라봤다.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결심이 섰다. 이놈을 죽이진 못해도 그 손에서 연아는 빼앗는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연아를 데리고 이 땅을 벗어나야 한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 새벽 1시 철문이 열렸다. 야간 근무 병사가 밥과 물을 가져왔다. 드시오. 현성은 밥을 먹는 척하며 병사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병사는 피곤한 듯 하품을 했다. 문을 닫을 때 잠금 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 기회였다. 새벽 2시 현성은 철문을 살짝 밀었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야간 근무 병사는 복도 끝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현성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그는 부대 뒤편으로 돌아갔다. 식당이 있는 곳이었다. 거기에 연하가 있었다. 창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연하가 놀라 돌아봤다. 오빠, 빨리 나와.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나와야 해. 연하는 앞치마를 벗고 뒤따라 나왔다. 둘은 보급 창고로 달렸다. 현성은 예전에 복사해둔 열쇠로 창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예비 차량 한 대가 있었다. 낡은 군용 트럭이었다. 여기 타.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남쪽으로. 연하의 눈이 커졌다. 남쪽? 월경한다는 거야? 그래. 하지만, 연하야. 현성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여기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어. 박준혁 그 새끼가 너를. 말을 잇지 못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오빠의 눈을 보고 모든 걸 이해했다. 오빠, 우리 정말 남쪽으로 가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이번엔 끝까지 간다. 현성은 트럭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거칠게 돌아갔다. 연하가 뒤에 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있었다. 새벽 3시였다. 눈보라가 다시 내렸다. 군용차는 부대 정문을 피해 뒤쪽 철조망으로 향했다. 현성은 미리 잘라둔 철조망 사이로 차를 몰았다. 철사가 차체를 긁으며 찢어졌다. 차는 눈길을 가르며 달렸다. 헤드라이트가 하얀 눈을 비췄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현성은 핸들을 꽉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10분쯤 지났을 때였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오빠, 뒤에서 따라와. 연하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부대 차량 3대가 추격하고 있었다. 경계등이 깜빡였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렸다. 멈춰.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현성은 속도를 더 올렸다. 하지만 눈길에서 차가 미끄러졌다. 핸들이 헛돌았다. 멈춰. 총성이 터졌다. 탕. 유리창이 깨지며 파편이 튀었다. 연하가 비명을 질렀다. 엎드려. 현성이 소리쳤다. 탕. 탕. 총알이 차체를 뚫었다. 뒷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현성은 핸들을 꺾어 강 쪽으로 돌진했다. 압록강이 보였다. 강 위에는 얇은 얼음이 깔려 있었다. 달빛에 반사되어 하얗게 빛났다. 오빠, 저기로 가는 거야? 그래. 차는 강둑을 내려갔다. 눈이 날리며 시야를 가렸다. 뒤에서 추격 차량들도 따라왔다. 강가에 다다르자 현성은 차를 세웠다. 내려. 둘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얼음 위로 달렸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다. 연아, 손 놓지 마라. 현성이 동생의 손을 잡았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계속 가자. 뒤편에서 총성이 또 울렸다. 탕, 탕, 탕. 총알이 얼음을 때렸다. 얼음 조각이 튀어올랐다. 박준혁의 부하들이 강가에 도착했다. 그들도 얼음 위로 내려왔다. 멈춰라. 더 가면 쏜다. 현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만 달렸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다. 얼음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드드득 소리가 났다. 오빠. 연하가 소리쳤다. 그 순간 연하의 발밑이 꺼졌다. 물보라가 튀었다. 연하. 현성이 손을 뻗어 잡아 끌었다. 차가운 물이 옷을 적셨다. 연하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성은 있는 힘을 다해 끌어올렸다. 으윽. 연하를 겨우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번엔 현성의 발밑이 무너졌다. 물이 밀려 들어왔다. 차가웠다. 숨이 막혔다.
현성은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오빠. 연아가 손을 뻗었다. 뒤편에서 총성이 또 울렸다. 박준혁의 부하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빨리. 현성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동생을 밀쳐강 건너로 보냈다. 연아야 가라. 오빠. 내가 뒤따라간다. 먼저 가. 연아는 울며 기어갔다. 강 건너편으로 향했다. 현성은 물속에서 얼음을 붙잡았다. 몸이 점점 얼어붙었다. 감각이 사라졌다. 뒤에서 병사들이 다가왔다. 저기다. 잡아라. 현성은 마지막 힘으로 얼음을 밀었다. 얼음이 깨지며 물길이 생겼다. 병사들이 멈춰섰다. 현성은 눈 속으로 쓰러졌다. 차가운 물과 눈이 온몸을 덮었다. 의식이 흐려졌다. 그가 본 마지막 장면은 강 건너편 눈 위를 기어가는 연아의 실루엣이었다. 작고 떨리는 그림자. 그 위로 새벽의 붉은 빛이 처음으로 떠올랐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현성은 눈을 감았다. 연아는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다. 류현성은 압록강 얼음 위에서 총에 맞고 쓰러졌다. 등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다. 비었다. 물살이 그를 삼켰다. 차가운 물이 입으로 들어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눈과 피가 함께 흘러내렸다. 의식이 멀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흙벽이었다. 틈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여기는 어디인가.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깨어났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말이었다. 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주름투성이 얼굴이었다. 여긴 어디입니까? 현성이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중국 국경 마을이지. 내 오두막이야. 노인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넌 북에서 왔지. 현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지 마라. 여긴 벽에도 귀가 있다. 노인이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사흘 전 강가에서 너를 발견했어. 총 맞고 죽어가고 있더군. 현성은 손목을 봤다. 피멍이 들어 있었다. 붕대가 감겨 있었다. 제 동생은요? 동생? 여자애였는데 같이 강을 건넜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너 혼자였어. 현성의 가슴이 무너졌다. 며칠 뒤였다. 노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소식 들었다. 무슨 소식입니까? 내 부대 쪽에서 말이 돌더군. 현성은 몸을 일으켰다. 여자애 하나가 강을 건너다 잡혔다는데. 언제요? 사흘 전이래. 국가보위부로 끌려갔다더군. 현성은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탈북 공모자 가족으로 조사받고 있대. 현성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났다. 박준혁? 그 이름이 입에서 나왔다. 내 놈이 결국. 목소리가 떨렸다. 며칠이 지났다. 현성의 몸은 조금씩 회복됐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연아를 구하러 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면 둘 다 죽는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연아가 손을 뻗는 모습. 오빠, 절대 놓지 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시각 평양 보위부 청사였다. 지하 조사실은 차갑고 어두웠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철제 의자에 류연아가 묶여 있었다. 머리가 풀려 있었다. 입술은 터져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손목에 수갑 자국이 패여 있었다. 문이 열렸다. 박준혁 소자가 들어왔다. 제복은 단정했다. 계급장이 반짝였다.
담배를 문 채 연아를 내려다봤다. 아직도 버티나? 연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박준혁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내 오빠는 남쪽으로 갔어. 거짓말. 거짓말. 강 건너편에서 발자국을 찾았어. 혼자 간 거야. 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넌 여기 남아야지. 박준혁이 담배를 비벼 껐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연아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결국 괴물이었어.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괴물? 그가 일어났다. 아니, 난 너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지키는 게 이런 건가요? 연아가 수갑찬 손을 들어 보였다. 그 오빠는 널 버렸고 난 남았잖아.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어. 그때 문이 열렸다. 보이부 간부 2명이 들어왔다. 얼굴들이 굳어 있었다. 박준혁 소자. 예. 당신이 지금 피의자요. 박준혁의 얼굴이 변했다. 뭐라고? 보급품 횡령, 부적절한 행위, 여성 인권 침해. 간부가 서류를 내밀었다. 증거와 진술이 다 확보됐소. 박준혁은 서류를 움켜쥐었다. 난 충성했어. 당을 위해. 충성? 간부가 비웃었다. 내 충성은 이미 끝났소. 누가 고발했소? 부대원 5명이요. 증인도 있고. 박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다. 이럴 수가. 따라오시오. 2명의 보위부원이 그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로 끌려갔다. 뒤에서 연아가 그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눈빛이었다. 그날 밤 박준혁의 사무실이었다. 보위부원들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서류가 쏟아졌다. 책상 위에는 문서 하나가 놓였다. 붉은 도장이 찍혔다. 직위 해제, 강제 전역, 당적 박탈. 보위부원이 그의 계급장을 뜯어냈다. 붉은 별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뒤였다. 박준혁의 집 앞에 군용 트럭이 섰다. 병사들이 내렸다. 문을 두드렸다. 아니, 문을 부쉈다. 나와. 박준혁의 아내가 놀라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이 집은 국가 귀속이요.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가구를 드러냈다. 텔레비전, 냉장고, 식탁. 모든 것을 트럭에 실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거예요. 아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병사들은 듣지 않았다. 아이들이 울었다. 벽에는 붉은 딱지가 붙었다. 국가기속 재산. 박준혁은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그에게 달려왔다. 준혁 동지,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을 감았다. 난 지켰는데. 중얼거렸다. 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아내는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당신이 뭘 한 거예요? 뭘 잘못한 거예요? 박준혁은 아내를 밀쳤다. 모른다고. 아내가 넘어졌다. 아이들이 더 크게 울었다. 박준혁은 집 밖으로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냈다. 손이 떨려 불을 붙이기 어려웠다. 겨우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가 하얗게 흩어졌다. 저 멀리 부대가 보였다. 한때 자신이 명령을 내리던 곳. 이제는 그곳에 갈 수도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류현성. 그 이름이 입에서 나왔다. 내가 이겼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보이부 트럭이 집 앞에 섰다. 박준혁 나와. 그는 트럭에 실렸다. 뒤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트럭은 북쪽으로 향했다.
노동교화소였다. 함경북도 산속 깊은 곳에 있었다. 트럭이 도착했다. 철문이 열렸다. 안은 어둡고 추웠다. 죄수들이 줄지어 일하고 있었다.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다. 내려. 박준혁은 트럭에서 내렸다. 병사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소자 동무, 오늘은 보고서 대신 삽이나 잡소. 다른 병사들이 웃었다. 웃음소리가 잔혹하게 울렸다. 박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에게 죄수복이 던져졌다. 갈아입어. 그는 제복을 벗었다. 마지막 남은 존엄이 벗겨졌다. 죄수복을 입었다. 회색 천이었다.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5478. 이제 그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다. 저기 가서 삽받아. 그는 줄을 섰다. 다른 죄수들이 그를 쳐다봤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동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다. 여기서는 모두가 죄인이었다. 삽을 받았다. 무거웠다. 저기 가서 구덩이 파. 그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땅은 얼어 있었다. 삽을 내리쳤다. 땅이 조금 패였다. 다시 내리쳤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하루 종일 땅을 팠다. 저녁이 되자 죽 한 그릇이 나왔다. 묽었다. 건더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안 먹으면 죽는다. 밤이 됐다. 막사로 돌아왔다. 나무 판자 위에 누웠다. 담요는 얇았다. 추웠다. 옆 죄수가 기침을 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다. 박준혁은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다. 곰팡이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덮였다. 얼굴은 수척해졌다. 거울이 없었지만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였다. 교화소에 신문이 도착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신문이었다. 죄수들이 돌려봤다. 박준혁의 차례가 왔다. 그는 신문을 펼쳤다. 손목의 쇠사슬이 덜그럭거렸다. 첫 장을 넘겼다. 둘째 장을 넘겼다. 그때 눈이 멈췄다. 나만 소식란이었다. 작은 사진 하나가 실려 있었다. 제목이 보였다. 탈북 남매, 눈물의 재회. 사진을 봤다. 심장이 멎었다. 류연성이었다. 그리고 류연아였다. 둘이 함께 웃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미소가 환했다. 박준혁은 신문을 떨어뜨렸다. 살았다고? 숨이 가빠졌다. 손이 떨렸다. 둘 다 살아있어? 옆 죄수가 쳐다봤다. 뭐라고 중얼거려? 박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다. 기사를 읽었다. 류연성 씨는 2년 전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여동생 류연아 씨는 6개월 전 같은 경로로 탈북에 성공했다. 두 남매는 국정원의 주선으로 서울에서 재회했다. 현재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허무함이었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나? 권력이었나? 아니면 사랑이었나?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지배의 착각이었다. 한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망이었다. 그는 신문을 구겼다. 던져버렸다. 류연성,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결국 복수했구나. 철창 밖에서 보이부원이 소리쳤다. 박준혁, 이송 준비하라. 어디로요? 묻지 마. 따라와. 그는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렸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봤다. 사진 속 두 남매의 미소가 구겨져 있었다.
그 위로 그의 군모가 굴러 떨어졌다. 낡은 군모였다.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하얗게 패여 있었다. 창문 틈 사이로 눈이 들어왔다. 눈송이가 신문 위에 떨어졌다. 천천히 녹았다. 잉크가 번졌다. 사진이 흐려졌다. 박준혁은 복도로 끌려갔다. 뒤에서 철문이 닫혔다. 쾅! 그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박준혁은 독방에 갇혔다. 더 작고 더 추웠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연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식당에서 일하던 모습, 머리를 묶고 설거지를 하던 모습,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망쳤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뭘 한 거야? 중얼거렸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보이부원이 독방 문을 열었다. 박준혁? 대답이 없었다. 일어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보이부원이 안으로 들어갔다. 박준혁은 벽에 기댄 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보이부원이 그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없었다. 죽었다. 심장마비였다. 그날 오후 간단한 보고서가 작성됐다. 전 인민군 소자 박준혁 노동교화소에서 사망. 심장마비 추정. 나이 45. 그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묻혔다. 표지판도 없었다. 그저 번호만 적힌 나무 막대기 하나. 5478. 눈이 그 위를 덮었다. 그렇게 그는 사라졌다. 그 시각 서울이었다. 겨울 오후였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명동의 작은 카페였다. 류현성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을 감싸쥐고 있었다. 손등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평온했다. 문이 열렸다. 종소리가 울렸다. 흰 목도리를 두른 여자가 들어왔다. 류연아였다. 머리는 예전처럼 단정히 묶여 있었다. 얼굴은 건강해 보였다. 오빠. 그 한마디에 현성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아도 걸어왔다. 둘은 포옹했다. 연아야. 오빠. 이젠 끝났어. 응. 잠시 후 둘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마셨다. 카페 안은 따뜻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다. 캐럴이 흘러나왔다. TV가 켜져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북한 소식입니다. 노동교화소에서 전 인민군 소자가 사망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현성과 연아가 TV를 봤다. 화면에 이름이 나왔다. 박준혁?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연아는 눈을 감았다. 그 사람 결국 혼자 남았네. 그래. 현성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게 벌이지. 둘은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혔다.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다.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었다. 현성이 말했다. 우리도 이제 저렇게 살면 돼. 응. 연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평범하게. 그래, 평범하게. 둘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카페 밖으로 눈이 쌓였다. 하얀 눈이 거리를 덮었다. 두 남매의 그림자가 창에 비쳤다.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자. 그 그림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멀리서 캐럴이 울렸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현성은 커피를 마셨다. 따뜻했다. 연아도 커피를 마셨다. 오빠. 응.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
연하가 미소 지었다. 하루하루. 저녁이 됐다. 거리에 불이 켜졌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두 남매는 카페를 나왔다. 눈을 맞으며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그 눈송이들이 마치 압록강의 얼음 조각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현성이 말했다. 우리가 건넌 건 국경이 아니라 운명이었지. 연하가 오빠의 팔을 잡았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래. 둘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그 발자국은 계속 이어졌다. 끊어지지 않았다. 저 멀리 북쪽에서는 한 남자가 죽었다. 권력을 탐하다 모든 것을 잃은 남자. 사랑을 착각하다 파멸한 남자. 그의 무덤 위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번호판도, 죄도, 이름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두 남매가 살아 있었다. 웃으며, 걸으며, 꿈꾸며. 그들이 이겼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희망으로.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